예, 네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 주제는 국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연구이고요. 좌장은 이상기 교수님께서 계속 맡아주시겠고, 이번 세션의 공동 좌장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황승식 교수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동 좌장을 맡은 서울대 보건대학원 황승식입니다. 이번 세션 4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이고요. 이번 경우는 국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연구입니다. 국내적으로 이 분야에서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효성 분석 평가 다양한 데이터 활용인데요. 실제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결과를 분석해 주셨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얘기하는 리얼월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그래서 대표적 연구과제 2과제를 소개하고 연구 발전만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발표. 네. 첫 번째 연자는 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 같은 소화기 내과라서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신원건 교수님은 한림의대 졸업하시고 지금 한림대학 강동성심병원의 소화기내과 교수님을 역임하고 계신데 많은 연구들을 하셨고요. RCT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그냥 커먼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이번에 연구 발표도 아주 좋은 논문에 실어서 소화기내과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입니다. 예,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듣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15분 넘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2020년부터 21년 2년 동안 했던 거는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의 장기 사용에 따른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만성질환과의 연관성입니다.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는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위산 분비 억제제입니다.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이런 이제 치료에 사용하는 약입니다. 뜬금없는 사진이 나와서 좀 의아해 하시겠지만 화면의 맨 왼쪽에 있는 알을 보시고 이게 과연 백조의 알이 될 것이냐, 달걀이냐, 오리알이냐, 여기 계신 분들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자가 있다면, 이 알을 연구하는 생물학자가 있다면 또 이 알에 대한 데이터를 아주 정확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이 알만 보고도 어떤 동물이 될 것이냐 알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부화를 시켜서 끝에 확인을 하는 것을 이제 가장 선호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연구든 코잘 릴레이션십을 보려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앞선 연구들에서 보듯이 RCT가 이제 가장 중요한 연구라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RCT를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연구가 있습니다. 제가 했던 연구는 PPI를 장기간 복용하면 위암이 생기냐, 골다공증이 생기냐, 치매가 생기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지만 환자한테 설명을 합니다. 당신한테 PPI를 365일 동안 끊임없이 복용하게 하고 위암이 생기나 보는 연구입니다. 그리고 다른 쪽은 위약을 드리고 위암이 발생하는 연구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조차도 연구자이지만 다 대조군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겠죠. 어느 누구도 환자군에 속해서 PPI를 복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방법론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충분하고 정확한 자료를 모아서 분석을 해보자라는 개념입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빅데이터 하면은 볼륨은 커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여태까지 해왔던 그 빅데이터들은 이 속도, 분석에 있어서 속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제가 했던 연구도 2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중간에 보면은 이제 그 오리지널 건강보건공단 샘플 코호트를 이용해서 이제 또 같이 붙여넣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봤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연구 기간이 2년인데 6개월 동안 데이터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분석하는데도 상당한 오랜 시간이 이제 소모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오리지널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그런 방법은 빅데이터의 크라이테리아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속도가 너무 떨어진다.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를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환자의 사망 자료, 경제 자료, 뭐 그다음에 뭐 성별, 나이, 그다음에 거주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정확해야 되고요. 이래야 이제 가치가 있는 빅데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핫 이슈로 떠오르는 그런 것은 그 오디시라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환자의 전자 차트 기록을 일정한 형태의 코드로 바꾸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커먼 데이터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오몹 CDM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 인구의 약 한 11% 정도가 달하는 8억 명 정도의 환자가 똑같은 코드로 변환이 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분들은 이 8억 명의 자료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74개의 나라에서 이런 이제 연구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했던 연구에 이어서 이제 국제 연구도 좀 주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거의 연구 설계는 끝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요거는 2016년도 다른 학교에서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를 받아서 이제 했던 논문을 제가 우연히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선생님들도 정말 열심히 분석하셔서 정말 빨리 논문을 내셨더라고요. 2016년도에 재단 연구비 받아서 2018년도에 퍼블리시를 했으니까 거의 쉼없이 매일 아마도 이 데이터와 씨름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데이터로 이제 사용을 한 거고 보시면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PPI의 사용량이 이렇게 급속히 증가하더라. 처음에 6,000명에서 8만 명까지 증가를 했다. 이런 걸 이제 보고를 했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더 서브그룹 분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보시는 테이블은 제가 CDM으로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한번 분석을 해본 겁니다. 물론 로 데이터는 좀 다른데 2012년부터 1년 간격으로 2017년까지 심사평가원 전수자료가 이 CDM으로 변환이 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PPI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느냐라고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게 한 연도마다 제너레이션 타임이 분석 타임이 1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6시간 만에 이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모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 N수를 비교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만 왼쪽에 보시는 것은 이제 그 다른 학교에서 연구했던 그 샘플 코트 120만 명 자료가 연도가 지나면서 2009년을 기준으로 해서 급격히 상승하더라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제가 대략 Y축을 맞춰서 이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CDM 자료 분석한 것을 보았었더니 기울기는 뭐 비슷하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분석이 상당히 이제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CDM 자료를 이용을 해서 위암, 오스테오포로시스, 디멘시아 이렇게 3가지 만성 질환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PPI 사용량이 급격히 상승을 하다 보니까 단편적인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PPI를 오래 쓰면 온몸에 이러한 장기들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더라라는 단편적인 연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실험 연구를 통해서 그 원인을 밝히는 메커니즘을 밝히는 연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키포인트는 위에는 강산이 존재를 하는데 그 산 분비를 억제를 하면 위에 산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칼슘이나 바이타민 B12의 이제 흡수가 저해가 되고 또 위산이 떨어지면 리바운드로 이제 게스트린 분비가 증가를 합니다. 이 하이퍼게스트리미아는 이제 요거 자체로만으로도 튜머로제닉한 컨디션이 되겠고 또 세컨다리 하이퍼파라사이로이디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암 연구는 운 좋게도 조금 높은 임팩트 한 23점 정도 되는데 실을 수 있었고 이게 보시면은 저희가 2019년도 말에 선정돼서 2020년도부터 이제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 논문은 21년도 11월에 최종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미리부터 막 데이터를 준비하고 이랬던 거 아니고 선정된 이후에 이제 했던 거고 예비 연구는 주로 이제 급성 질환에 대해서 PPI와 폐렴, PPI와
그 슈도 멤브라너스 콜라이티스 뭐 이런 거 이제 급성 질환으로 해놓고 이제 저희가 연구에 어플라이를 했었습니다. 이게 연구 설계 모식도인데 빅데이터긴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이렇게 리트로스펙티브 매너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논문을 제출을 하면 리뷰어들은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네가 바이어스 컨트롤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이제 프로토패식이라 하면 이 PPI를 먹고 위암이 발생한 게 아니고 위암 환자들이 속이 쓰리니까 PPI를 먹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뒤집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프로토패식 바이어스를 많이 질문하는데 저희 연구 설계에 보시면 PPI는 뉴 유저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트에 인로를 하기 전에 365일 동안 리뷰를 해서 PPI를 처음 먹은 환자만 인로를 했고 그리고 나서 위암 발생은 1년 내지 2년의 레그 피리어드를 두고 이제 발생한 캔서만 아웃컴 코트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코트에 들어오기 전에 3년 동안은 어떠한 캔서도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연구 설계 구조로 이런 뭐 인모탈 타임 바이어스, 인디케이션 바이어스를 저희는 극복을 했다라고 이제 토론에 썼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 포함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해서 양 군에 11,000명 정도의 환자를 분석을 했는데 요게 이제 저희가 또 따로 붙인 그 오리지널 데이터 분석 그 다이아그램입니다. 위암의 위험인자를 얘기를 할 때는 헬리코박터가 빠지면은 뭐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헬리코박터를 이제 제외시켜야 되는데 이 빅데이터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는 어떠한 검사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헬리코박터를 치료를 해서 유레아 브레스트 테스트를 했더니 균이 없어진 걸 확인했다 이런 거는 이제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했냐면 이제 헬리코박터 치료를 받은 사람, 항생제를 먹은 사람, 처방을 받은 사람만을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를 따로 분석을 해서 같은 논문에 실었습니다. 요게 이제 CDM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이 그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저절로 됩니다. 디폴트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이제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저희가 이제 매칭을 하는데 보통 지금 이 논문에서는 14,000 베리어블이 이제 들어갔다라는 것이고 스탠다드 민 디퍼런스가 0.1 미만으로 잘 통제가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인데 이렇게 에이지 그룹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메디컬 히스토리들 그다음 메디케이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PPI를 끊임없이 180일 이상 복용을 하면 위암 발생의 해저드 레이시오가 2.44 정도 되더라. 365일로 가면 통계적 의미는 없어지는데 해저드 레이시오는 좀 더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시면은 아무리 빅데이터라 하더라도 365일 이상 PPI를 복용한 군에서 캔서의 발생의 N수가 1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리코박터를 치료한 이후에 약을 복용한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PPI를 180일 이상 끊임없이 복용한 환자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해저드 레이시오가 2배 정도 되더라. 이렇게 했고 또 이 CDM의 장점은 이렇게 여러 가지 센시티비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바꾸어 보아도 그러니까 PS 매칭을 1대1, 1대4, 레그 피리어드를 1년, 2년, PS 스트래티피케이션을 해도 역시 결과는 똑같이 나오더라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퍼블리시를 한 겁니다. 큐뮬리티브 인시던스고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은 뭐냐면 PPI를 쓰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PPI가 꼭 필요한 환자한테만 롱텀, 라이프롱하게 쓰자는 얘기죠. 아까 이상규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PPI를 사용하는 가장 큰 질환이 GERD, 역류성 식도염인데 그 자꾸 재발을 하니까 저희가 처방을 계속 합니다. 그러지 말고 온디맨드 요법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단 예전에 상부위장관 출혈의 병력이 있었던 환자에서는
안티스럼보틱 에이전트,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노악 이런 거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라이플롱하게 꼭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스테오포로시스인데 요거는 이제 뭐 내용보다는 저희가 어떻게 연구를 진행했는지 이게 실제 화면입니다. 아틀라스라는 플랫폼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환자군, 대조군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웃컴 코드도 ICD-10 코드의 오스테오포로시스 플러스 오스테오포로시스 메디케이션을 같이 한 환자를 우리가 오스테오포로시스라 정의를 했고, 이게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센시티비티 분석을 해서 해저드 레시오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약 1.5 정도 나오더라 이렇게 됐고, 또 하나의 장점은 여기 이제 건보공단 데이터 플러스 원광대, 대구 가톨릭, 아주대, 경희대 이런 여러 가지 병원의 데이터를 같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통계적으로 의미 없게 나오는 데이터도 있고 그런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단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다 뭉뚱그려서 풀드 어널라이시스를 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메타 분석을 이렇게 각 병원의 자료를 메타 분석을 해서 결과를 종합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게 이제 CDM 분석이 되겠습니다. 디멘치아나 이스케믹 스트로크도 이렇게 가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한 각각의 한 줄 한 줄이 그 항목이 되겠습니다. 매칭 후에는 파란색 세모처럼 이렇게 스탠다드 민 디퍼런스가 0.1 미만으로 잘 유지가 되더라. 그 다음에 PPI를 먹고 있는 군, 안 먹고 있는 군 이렇게 완전히 다른 군이지만 PS 매칭 후에는 집단이 거의 비슷해졌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이아그램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건 이제 디멘치아인데 대조군을 PPI 복용하지 않은 군, 환자군은 PPI 365일 이상 끊임없이 복용한 군을 가지고 디멘치아의 발생률을 6개 병원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보았는데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대조군을 바꿔서 H2RA, 그러니까 H2 블로커는 PPI보다 좀 위산 분비 억제가 좀 덜한 약인데 그걸로 대조군을 바꿔서 비교를 해도 의미는 없었습니다. 이스케믹 스트로크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의미는 없게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위암 한 편, 그다음에 오스테오포로시스 한 편, 그다음에 이제 이 디멘시아랑 이제 이스케믹 스트로크를 각각 한 편에서 두 편을 냈는데 보시면은 여러분들 다 논문 내보시면 알겠지만 저널도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를 스스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포지티브 데이터가 아니면 대부분 잘 안 받아주는데 네거티브 결과도 데이터가 좋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다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연구 결과를 실었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이게 CDM이 왜 필요할 것이냐. 빅데이터 분석에서 분석이 상당히 빠르고, 첫 번째 논문, 위암 논문 같은 경우는 그 거트지에서 리뷰어가 3명, 그 다음에 통계 리뷰어가 1명, 이렇게 해서 4명의 리뷰어가 리뷰 페이퍼만 A4 용지로 4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 보내라 다시. 근데 그걸 읽어보면 분석을 다시 해야 답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질문이 들어가 있었는데 딱 한 달 만에 다 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음부터 이제 마이너 리비전으로 왔다. 그래서 하여튼 분석이 빠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CDM 연구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양한 약물을 연구한 부작용 탐색이 가능하다. RCT로 약물의 부작용을 연구하는 거는 환자한테 윤리적으로 문제도 있고 IRB 통과하기도 어렵고 부작용의 빈도가 적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피험자 수가 필요하고 연구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면 약물 부작용, 약물이 얼마나 안전한가 그런 거를 상시 분석할 수 있는 센터를 앞으로 운영하는 것이 제 목표이기도 하고 꿈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발표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영진 교수님이시고요. 송 교수님은 을지의대 졸업하시고 서울의대 의학박사 취득하시고 현재 서울특별시 보람의 병원에서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로 재임 중이십니다. 발표해 주십시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의대 보람의 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송영신입니다.
본 연구는 2020년도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후양연구로 당시에는 분당차병원에서 근무할 때 진행을 하였고 올해 3월부터 보라매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주제는 의료정보 빅데이터 및 환자 참여 기반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 측정기 활용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데이터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이제 연구 기간은 1년 4개월이었고 참여 기관은 2개의 주관 기관으로 이루어져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1주간에서는 병원 EMR 데이터와 소규모 전향 연구, 2주간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또는 이제 환호의 자료 같은 2차 자료를 활용해서 제1형 당뇨병 연속혈당 측정기의 효과성과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연구 배경입니다. 제1형 당뇨병의 발병률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속적인 인슐린 다회 투약과 자가 혈당 측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1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잦은 고혈당과 저혈당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서 혈당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이러한 혈당 변동성이 고혈당과 독립적으로 당뇨병 합병증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혈당 변화의 추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속혈당 측정기의 활용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제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2019년 1월부터 연속혈당 측정기 전급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연속혈당 측정 기기에 대한 급여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정보 부족과 또 기기 활용 능력 부족으로 적절히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국내 1형 당뇨 환자 중에서 한 번이라도 연속혈당 측정기를 처방받은 환자가 전체 7.3%에 불과해서 사용률이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연속혈당 측정기의 보급과 지원이 이루어진 미국에서 그 코호트 분석 결과를 보면 1형 당뇨 환자의 사용률이 35%까지 증가를 하였지만 적절한 교육이 없는 연속혈당 측정기 사용은 혈당 조절 개선이나 저혈당 감소로 이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환자의 교육과 전문적인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 측정기 활용의 유효성 평가를 위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세부 연구 목표로는 1형 당뇨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또한 소규모 전향 연구를 통해서 환자 참여를 통해 생성된 연속혈당 측정기 데이터 기반 원격 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고 후양 연구를 통해서 병원 EMR 정보 기반 또 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문헌 고찰을 시행하였고 또 관리 방법에 따른 혈당 데이터, 패턴 분석, 1형 당뇨병 관련한 현 제도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1주간의 그 주요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주간에서는 전향 연구를 통해서 연속혈당 측정기 적절한 활용을 위한 환자 교육의 중요성 확인과 효과적인 교육 모델을 제시하였고 후양 연구를 통해서는 전통적 혈당 측정 대비 연속혈당 측정기의 혈당 조절 우수성과 또 사용 기간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1차 년도에는 먼저 전향 연구에 대한 프로토콜을 디자인하고 확립을 했고 그리고 임상 연구 환자 모집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후양 연구에 있어서는 그 병원 1형 당뇨병 환자 EMR 데이터를 수집해서 연구용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진행하였습니다. 2차 년도에는 그 전향 연구 환자 모집과 진행을 완료하였고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병원 EMR 데이터에서 분석을 진행을 하여서 분석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이제 연구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뒷장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전향 연구입니다. 연구 배경은 연속혈당 측정기 사용 시 적절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연구가 부족했고 특히 국내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인력, 관련 수가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에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서 연속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는 일형 당뇨병 환자에서 연속혈당 데이터 기반의 의료진의 원격 교육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트라이얼 이름을 FGM-based Remote Intervention for Type 1 Diabetes에서 프렌드 트라이얼로 하였고, 선정 기준은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의 일형 당뇨병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1대1 랜더마이제이션을 해서 인터벤션 그룹과 컨트롤 그룹으로 랜더마이제이션을 하였고, 인터벤션 그룹에서는 지난 2주 동안의 연속혈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료진이 2주마다 전화를 해서 원격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컨트롤 그룹은 교육 없이 연속혈당 측정기 사용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주째의 당화혈색소와 또 연속혈당 측정 변수 등의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당화혈색소의 경우에는 인터벤션 그룹과 컨트롤 그룹 모두 유의하게 그 당화혈색소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교육 없이도 연속혈당 측정기 사용만으로도 혈당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화혈색소가 감소한 정도는 인터벤션 그룹 교육을 시행한 그룹에서는 마이너스 1.4,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마이너스 0.8로 그 감소 정도가 교육을 시행한 군에서 더 큼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표 혈당 도달 비율이 유의하게 인터벤션 그룹에서 더 개선이 되었고, 고혈당 비율도 유의하게 감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혈당 변동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컨트롤 그룹 같은 경우에는 혈당 변동성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는 반면에 인터벤션 그룹에서는 혈당 변동성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 교육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점차적으로 목표 혈당 비율이나 또 고혈당 비율, 또 평균 혈당이 점진적으로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설문지 결과에서도 치료 만족도가 유의하게 교육을 시행한 그룹에서 높았고, 또 우울도나 아니면 불안 정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지만 인터벤션 그룹에서 더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이런 연속혈당 측정기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이런 지속적인 개인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증명하였고, 더 나아가서 효과적인 교육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ECRF의 전원 등록을 완료하고, 또 대한내분비학회 학술학회에서도 발표를 하였고, 또 이제 논문으로 발간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병원 EMR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하였고, 일형 당뇨병 환자에서 연속혈당 측정기 사용에 따른 혈당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 일형 당뇨병으로 외래 진료를 본 환자들을 뽑아서 그 연속혈당 측정기를 사용한 그룹과 사용하지 않은 그룹을 1대1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나이, 성별, 당화혈색소로 하였고, 12주 이후에 그 당화혈색소를 비교한 결과 유의하게 연속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혈당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EMR 데이터와 연속혈당 측정 데이터를 통합해서 통합 데이터를 만들어서 분석을 진행하였고, 사용 기간에 따라서 혈당 조절이 어떻게 되는지 효과를 확인하였을 때 40주 이상 장기간 사용한 경우에 사용 기간에 따라 혈당 변동성이 감소하고 또 목표 혈당 도달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2주간 과제 주요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간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와 당캐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속혈당 측정 패턴 분석을 진행하였고, 당뇨병 현황 문헌 고찰 분석과 또 연속혈당 측정기의 임상적 효능, 국내 연속혈당 측정기의 활용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차 년도에는 일형 당뇨병의 치료 트렌드 및 특성에 대한 문헌 고찰을 하였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캐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구 설계를 하고 일형 당뇨병 환자의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2차 년도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국내 일형 당뇨병 환자의 리얼월드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또한 당캐 데이터를 분석해서 당뇨병 관리 방법에 따른 패턴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헌 보고서의 경우에는 이제 그 연속혈당 측정기의 임상적 효능에 대해서 문헌 고찰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연속혈당 측정기의 활용 현황을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서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서 현재 1형 당뇨병 환자에서 그 미충족 의료 수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논문을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한 효과성 분석입니다. 사실 이게 1차 년도에 이 데이터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업단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또 저희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공단 데이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단에 등록된 연속혈당 측정 청구 데이터와 기존 공단 내부 환자 데이터를 연계해서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전 처리를 하고 당화혈색소를 분석하고 또 다중회귀 분석 등을 통해서 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속혈당 측정 데이터 변수와 기존 공단 환자의 자격, 진료, 검진 데이터, 환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임상적 변수에 따른 당화혈색소와 가공 데이터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는 전체 1형 당뇨병 환자 중 혈당 조절이 불량한, 즉 당화혈색소가 8%를 넘는 환자들의 비율이 57.6% 정도였고, 반면에 당화혈색소 7% 미만의 조절이 양호한 환자들은 9.7% 정도, 10% 미만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연속혈당 측정기를 사용 후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환자들의 비율이 75% 이상이고, 남성은 77% 이상, 여성은 74%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연속혈당 측정기 사용 후에 당화혈색소 수치와 또 변화를 연구하였고, 인구 통계학적 요인 그리고 등이 이제 당화혈색소 수치에 미치는 영향과 또 사용 후 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당캐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시계열 분석 연구입니다. 당캐 데이터란 당뇨 케어의 줄임말로 내분비내과 전문의와 당뇨병 환우를 위한 환우회가 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혈당 데이터 조회 및 공유 시스템으로 1형 당뇨병 환우회 회원들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연구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1형 당뇨병 환자의 특성과 연속혈당 측정기 사용 기간, 사용 전후의 혈당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111명의 데이터였고, 이제 1형 당뇨병의 지속 기간이 1년에서 5년인 환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이제 10년 이상의 환자 비율은 한 12.6% 정도였습니다. 베이슬라인 혈당 수치가 높은 환자는 상대적으로 한 20% 정도의 비율이었고,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많았습니다. 연속혈당 측정기 사용 기간도 남녀 간에 큰 차이가 있었고, 특히 연속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는 남성 환자의 비율은 사용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6개월 이하 사용한 환자가 25%, 1년 이하가 55%였고, 2년 이상으로 장기간 사용한 환자가 한 19% 정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주간과 2주간에서 시행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환경에 적합한 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 측정기 이용의 개선 방법 및 의료 정책을 여러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1형 당뇨병 현황, 연구개발 동향, 관리의 중요성, 혈당 변동성의 중요성과 연속혈당 측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문제점으로는 비용 부담이나 연속혈당 측정 사용의 이해 미수, 관리 의료진의 부재, 또 교육 프로그램과 수가의 부재, 1형 당뇨병 환자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이제 미흡함을 문제점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활용 가이드라인과 정책 제언으로는 연속혈당 측정기 급여와 범위 확대, 그리고 이제 이런 사용을 위한 홍보와 교육 강화가 필요하고, 데이터 구축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고, 연구개발 연계성 강화 필요 등을 이제 제언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의의는 이런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사업 의도에 맞게 1형 당뇨병 환자들의 미충족 의료 수요를 파악하고 전체 연구 기간 동안 환자 단체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연구를 계획하고 수정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또 데이터 사용 접근과 분석의 난이도가 있는 다양한 대규모 리얼월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후양 연구를 진행하였고, 전향 연구를 해서 환자 참여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최초로 해당 주제에 대해서 무작위 대조 연구를 수행한 창의적인 연구로 이제 중요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일형당뇨병 환호회 협조로 환호회 회원들의 동의를 다 각각 얻어서 국내 최대 규모이자 환자 참여 기반의 연소혈당 측정 통합 클라우드인 단계 서비스를 이용해서 시계열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고, 또 2019년부터 데이터가 축적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의 연속혈당 측정용 처방전 정보를 최초로 연구에 이용을 해서 효과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례를 제공함으로써 추후에도 이런 DB를 다양한 당뇨병 연구에 활용하는 것이 보다 원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연구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가 종료된 후에 2022년 6월에 드디어 이제 연속혈당 측정기 교육에 대한 수가가 의결이 되고 신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점차적으로 일형당뇨병 환자들에게 그 연속혈당 측정기를 사용할 때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연구 성과는 모두 초과 달성하였고, 그리고 그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경험에 대해서 그 공유를 해달라고 하셔서 저만 넣은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이제 사업단과 연구진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연구 진행 상황을 이렇게 공유하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차례로 대면, 비대면 발표와 회의, 또 보고서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교류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또 과제 선정 후에 그런 이제 환호회와 사업단의 의견을 반영해서 연구 계획을 세부 조정하였던 바가 있고, 또 지속적으로 그 현황을 공유하다 보니까 사업단에서 연구 진행에 지원이 필요한 점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자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그 건강보험공단 DB 자료 연계권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담당 부서가 여러 부서이고 축적된 지 얼마 되지 않고 선례가 없다 보니까 데이터 공개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사업단에서 급여 지급부, 빅데이터 담당자에게 추가 요청을 해주시고 복지부를 통한 공문을 요청해 주셔서 이런 이제 다 같이 노력한 결과 이런 연속혈당 측정 처방전 청구 데이터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 중심의 그런 최적화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국일형당뇨병 환호회와 연구 기획 단계부터 진행 종료 이후까지 수차례의 비대면 대면 교류를 통해서 그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일형 당뇨 연구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 주제 제안부터 환자 단체들이 저기 환호회 단체에서 여기 제안을 하셨고, 그걸 연구로 만드는 과정에서 환호회랑 환자 단체랑 또 우리 사업단이랑 또 주 스테이크홀더들이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게 다 했는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그 환자 환호에서 원했던 것이 다 이루어진 거죠. 거기 반응, 여기 결과에 대해서 환호의 그런 의견은 어떤가요, 교수님? 종료 후에 저희가 또 이제 환호회와 연락을 여러 번 했는데, 이런 이제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추후에 이제 이렇게 정부나 뭐 이런 정책을 제시하는데, 저희 이제 국내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거를 바탕으로 조금 얘기해 볼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처음에는 이제 환호회 분들은 이게 연속 혈당 그것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그냥 의사 안 보고 그냥 다 진료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그런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런 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결국은 이 교육 프로그램이 같이 가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거까지 지금 수가가 지금 이제 산정이 됐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산정이 됐습니다. 뭐 연구 결과도 나오고 정책적으로 반영된 그런 좋은 결과라 볼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고맙습니다. 먼저 저는 신은경 교수님 결과를 아주 흥미있게 봤는데요. 대규모 데이터 이용해서
사실 저는 이제 역학 인구 집단 접근하는 건데 자꾸 병원에 계시는 분들께서 대규모 데이터를 하셔서 저희가 하는 일을 다 이렇게 같이 하고 계셔서 저희도 고민이 큽니다. 근데 제가 그 겉에 실린 이제 위암 발생 연구 결과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상대 위험도는 10년간 이제 2.34배 높았는데 저희가 이제 인구 집단 측면에 볼 때는 절대 위험 감소를 봤더니 절대 위험 증가 10년간 1% 증가했거든요. PPI군이. 그러니까 10년간 1% 증가했다가 임상적으로 이제 의미 있는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 자료들은 물론 많은 변수들을 통제했다고는 하지만 뭐 유전 정보라든지 뭐 사회경제 변수라는 이런 측정되지 않는 교란 변을 생각하면 과연 이 10년간 1% 증가를 다른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뭐 거기다 대고 뭐라고 더 말씀드릴 건 없고요. 뭐 빅데이터 연구 뭐 해보셔서 알겠지만 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거는 이제 용납을 하면서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첨언하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빅데이터나 아니면 지금 이게 환우의 관체와 한 연구도 있고 그리고 우리 사업단이 추구하는 바도 있겠지만은 정말 제한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단편적인 환자와 그리고 그때그때 관리되지 않은 그런 뭐 코호트라고 부르기도 좀 힘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사업단에서 지금 전향적인 연구에 들어갔던 환자들의 데이터를 전향적으로 모으고 그것들을 그리고 환자 지금 들어갔던 코호트들이 다 아까 저기 5점에 말씀하셨던 피코리넷처럼 그런 전향적인 그런 샘플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단체가 이런 그걸 관리하고 한다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제한점에서 좀 자유스럽지 않을까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사업단에서 지향하는 바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되고 그래서 지금 내용은 충분히 논의된 것 같아서 여기 세세는 좀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